작년 봄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는 공통된 숫자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미국 빅테크 5개사가 짊어진 공식 장부 어디에도 온전히 잡히지 않는 천문학적 규모의 숨은 빚입니다. 공식 재무제표에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거나 주석에 작은 글씨로만 숨겨져 있던 이 막대한 자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채우는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반도체 칩의 대금으로 물 쓰듯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규모를 알게 되신다면 아마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당시의 빚더미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은행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려 장부에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모펀드나 특정 프로젝트 하나만을 위해 임시로 세운 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을 거쳐 회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공식 장부 밖에서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신종 차입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방식이죠.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AI 패권을 쥐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건 징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미래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줘야 하기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거대한 빚의 무게를 감당하자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 징역전의 한복판에는 태평양 건너 우리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도 함께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숨은 빚은 미국을 그리고 우리를 구할 구원의 동아줄이 될까요? 아니면 역대급 거품의 방관자가 될까요? 먼저 세계 경제가 이 거대한 자금줄 위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판도부터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자금을 대준 월가 금융 시스템과 사모펀드의 위험한 민낯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딜레마가 우리 한국 경제와 개인의 삶에 어떤 파장을 던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갈래만 알면 앞으로 쏟아지는 복잡한 경제 뉴스의 흐름을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물줄기가 실제로 움직이기까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와 자본이 얽힌 치열한 세력 다툼이 먼저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고 파는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화였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인 거죠. 미국 정부와 빅테크 진영은 여기서 밀리면 경제 군사적 패권 전체를 잃는다는 절박함 속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월가의 대형 사모펀드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최근 메타는 자산 운용사 블루오울 캐피털과 손잡고 루이지애나에 짓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 27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 거점의 총 투자액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원 이상까지 불어날 전망이라고 메타 스스로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구조입니다. 블루오울이 관리하는 펀드가 지분 80%를, 메타는 나머지 20%만 갖는 합작회사를 세우고 메타는 이 시설을 회사의 자산과 빚을 보여주는 공식 장부에 아예 잡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메타가 훗날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 조항까지 별도로 맺어뒀습니다. 마치 큰 집을 직접 사지 않고 남의 명의로 지어달라 부탁한 뒤 수십 년짜리 임대 계약만 맺었으면서 혹시 내가 나가게 되면 손해는 물어주겠다고 약속해둔 것과 비슷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콧대 높은 빅테크를 확실한 우량 고객으로 잡아두고 막대한 임대료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움직임이 겹쳐집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을 직접 만나 이끌어낸 공급망 협력까지 이 거대한 자금줄의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선을 이 거대한 공급망 지도 위 우리 한국의 자리로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AI 인프라의 핵심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앞서 말한 그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채워 넣을 때 그 장비 속 핵심 부품과 하드웨어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공급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글로벌 경제를 흔들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는 명확합니다. 첫째,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소비자들의 유의미한 수익으로 제때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월가 금융권의 자금줄에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 온다면요. 이 두 가지 변수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할 지표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변수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변수, 그러니까 AI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번째 변수인 금융권의 자금줄 경색이 곧바로 뒤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 자금 공급을 줄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와 HBM은 바로 이 투자와 수익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그 안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한국 공장의 주문서부터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확인한 이 화려한 판도 재편의 이면에는 우리 경제가 두 가지 외부 변수에 그만큼 밀착해 있다는 불편한 진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대한 자금이 세계 경제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판을 살펴봤습니다. 이 돈을 실제로 대주고 있는 월가의 금융 시스템,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과 빚을 둘러싼 세계는 어느새 두 개의 팽팽한 진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한쪽에서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알파벳 경영진처럼 AI 인프라 투자가 곧 생존이자 미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력 질주를 정당화하는 진영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앉으면 다가올 초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논리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본 지출과 장기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월가의 보수적인 금융 분석가들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 같은 것이 경제기관들이 날카로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빚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비워두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 구석진 주석에만 수백조 원대 장기 리스와 미정산 구매 약정을 숨겨놓는 이른바 그림자 차입 관행은 명백한 회계적 착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거대한 숨은 빚이 순식간에 기업과 금융 시스템을 집어삼킬 폭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연일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립이 실제 현실로 드러난 장면도 있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이 백악관에서 5천억 달러 규모로 요란하게 출범시켰던 텍사스 에빌린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이 시설을 1.2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로 키우려던 확장 계획이 불과 몇 달 만에 백지화된 겁니다. 자금 조달 협상이 늦어지고 오픈 AI의 수요 예측마저 흔들린 데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 세대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확장안이 통째로 접혔습니다. 그 빈자리를 놓고 경쟁사인 메타가 개발사 크루소와 새로운 입주 협상에 나섰는데 흥미롭게도 이 협상은 엔비디아가 직접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사칩이 경쟁사인 AMD 제품 대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크루소에 1억 5천만 달러의 보증금까지 선납하며 메타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인프라 계획이 몇 달 사이에 뒤집히고 칩 제조사가 직접 나서서 빈자리를 채워넣는 이 장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은 텍사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미시간주 세일린 타운십에서는 오픈 AI와 오라클이 짓는 160억 달러 규모의 1.4기가와트급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를 두고 격렬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타운십 이사회는 이 부지의 용도 변경 안건을 4대1로 부결시켰지만 개발사가 곧바로 차별적 조닝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타운십은 결국 몇 주 만에 합의하며 사업을 승인해줬습니다. 주민투표로 막았는데도 소송 한 방에 뒤집힌 겁니다. 이후 반발은 더 격해져서 사업을 승인해준 타운십 재무담당관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다 6년 만에 사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 이후 미시간주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나 올해 초 최소 19곳이던 것이 최근에는 5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됩니다.
2025년 한 해 미국 전역에서 주민 반발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최소 48건에 달합니다. 뉴욕주는 아예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신규 인허가를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죠. 이 거대한 두 진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작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의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AI, 인프라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일반 기업들이나 중소협력업체들은 이 대립 국면 속에서 사뭇 다른 여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대형 빅테크들이 월가의 막대한 자금을 독식하다시피 끌어다 쓰면서 시중의 자금 흐름이 왜곡되고 일반 기업들이 조달해야 할 금리나 자금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데이터 센터에 냉각 장비나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협력업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발주처인 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이 확장될 때는 물량이 쏟아지지만 앞서 살펴본 텍사스 사례처럼 계획이 한순간에 백지화되면 이미 투입한 설비와 인력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습니다. 마치 대기업의 주문에 맞춰 공장 라인을 늘렸다가 주문이 갑자기 끊기면 그 라인 전체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스스로 원해서 버린 판도 아니건만 글로벌 거대 자본이 벌이는 이 아슬아슬한 징역전의 파문은 고스란히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대립의 끝에서 우리가 정작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놓는 공식 발표와 실제 장부 밑에서 불어나는 수치, 그 사이에 거대한 괴리입니다. 도대체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숫자 사이에는 얼마나 큰 틈이 벌어져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 언론과 각국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미국 5대 빅테크가 공식 장부에 올린 실제 부채 총액은 약 1조 3,500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기업들이라 재무 건전성이 탄탄해 보이죠. 하지만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 밖에서 굴러가는 이른바 숨은 부채는 무려 1조 6,500억 달러, 원화로 약 2,460조 원에 달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8배나 불어난 수치이며 공식 장부에 적힌 실제 빚보다 장부 밖에 숨은 빚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잠시 이 숫자의 무게를 가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조 6,500억 달러라는 건 웬만한 중견 국가 서너 곳에 한해 국내 총생산을 다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액수는 정작 재무제표, 어디에도 부채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에는 AI 인프라 경쟁이라는 특수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수만 장의 고성능 GPU와 대규모 서버를 장기 구매 계약으로 미리 확보해 두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인도받지 않은 장비 대금은 공식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려 외부 운영회사가 지은 데이터 센터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매달 나가는 렌트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정작 가계부의 빚의 항목에는 한 줄도 적히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경우 장부 밖 부채만 약 4,200억 달러로 장부에 계상된 부채의 무려 2.8배에 이릅니다. 오라클에 보이지 않는 빚은 올해 5월 말 기준 2,733억 달러로 불어났는데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수십 배 폭증한 규모거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가운데 빅테크 네 곳만 놓고 봐도 1,200억 달러에 이르는 AI 투자 부채가 장부에서 숨겨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메타 하나, 오라클 하나만의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방식이 이미 업계 전반의 표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이 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낯선 이름의 그림자 금융이 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런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는 시장의 크기도 함께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은행 대출이 아니라 사모펀드 등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사모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규모 자체가 1조 7천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소수의 대형 임차 기업, 즉 몇몇 빅테크에 자금 수요가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 동네의 모든 대출을 몇 개 큰 기업의 신용에만 의존해서 내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 그중 하나만 흔들려도 도미노처럼 여러 곳이 함께 휘청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환율이나 금리 변동 위험을 사고 파는 금융상품인 파생상품 관련 숨은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65조 달러에 이른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드러나지 않는 빚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스며든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죠. 해외 언론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 이 신문뿐 아니라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역시 투자자용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짚었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별도 보고서를 내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가 짚은 지점은 더 날카롭습니다. 현행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임대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70%를 넘어야만 그 비용을 부채로 인식하는데, 정작 계약을 연장할 때 드는 비용이나 반대로 연장하지 않을 때 물어야 할 위약금성 비용 모두 지금 재무제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공시된 숫자가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유럽 쪽 금융당국 역시 미국발 AI 투자 열기가 자국 은행권의 대출 심세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미국 빅테크 몇몇 기업만의 회계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함께 지켜보는 공동의 리스크로 커진 셈이죠. 여기서 자연히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거대한 자금 조달의 실상을 지켜봐야 할 시장과 투자자들은 왜 그동안 이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설령 알고 있었더라도 거침없는 AI 열풍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곧장 과거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역사적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예전 어느 시기의 익숙한 풍경을 대자비처럼 고스란히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0년대 후반, 전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향해 눈을 감고 달려갔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실적이 없던 기업의 주가도 수십 배씩 폭등했고, 기술 혁명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구촌을 뒤덮었죠. 당시 화려한 호황의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와 실체 없는 거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지만, 시장은 그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자비는 한 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닷컴 버블이 눈에 보이는 거품이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두 개의 역사적 장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골마 터진 부채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과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해외의 역사적 사례도 이와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2001년 미국을 뒤흔들었던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 사태 역시 특수 목적법인과 장부 밖에 숨은 부채를 이용해 실제 재무 상태를 철저히 감추다가 순식간에 파산으로 치달았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화려한 신화의 포장한 쪽에서 골마가던 부채가 결국 회사 전체를 집어삼킨 셈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미국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AI 패권을 쥐기 위해 수천조 원의 장기 리스와 미정산 계약을 장부 주석 뒤에 숨겨둔 방식은 특수 목적법인을 활용해 부채를 감췄던 엔론의 회계 기법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빅테크들은 엔론과 달리 막대한 실제 수익을 내는 우량 기업이라는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GPU라는 실체가 있는 자산에 돈을 쓰고 있다는 점도 다르죠. 하지만 회계 장부 밖에서 부채를 부풀리는 방식 자체는 역사의 교훈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던 그 나칙은 그림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엔론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회계 장부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었다면,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는 조금 더 뼈아픈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하나의 회계 조작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속도를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경험입니다. 한국의 산업화 세대라면 낯설지 않은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국내 대기업들 역시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수많은 부의 채무, 그러니까 장부 밖의 빚과 무리한 지급 보증을 서로 떠안았지만 팽창의 시대에는 아무도 그것이 폭탄이 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기업에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고, 정부 역시 이 성장을 국가의 자랑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외환 보유고라는 얇은 방파제가 무너지자 그 화려했던 성장 서사는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지금 세계가 AI라는 이름 아래 벌이는 이 거대한 베팅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성장의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1997년에 우리도 그리고 지금의 미국 빅테크들도 성장이 계속되는 한 이 질문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화려한 기술 혁신의 무대 뒤에서 만약 거품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 파장은 어떤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약 이 거대한 빚의 성체의 균열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조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시장의 과열을 시키기 위해 투자 속도 조절 같은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할 결정적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패권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월가와 빅테크들은 멈추는 쪽이 뒤처진다는 논리로 오히려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수익이 실현되는 속도보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들이는 지출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벌어지면서 시스템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부하가 누적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균열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텍사스 스타게이트 확장 백지화에 이어 올해 초에는 에빌린 지역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공사 진행률이 계획 대비 40%가량 지연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셰클퍼드 카운티에 짓기로 한 1.4 기가와트급 대형 캠퍼스도 10개 건물 가운데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일부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일정은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뇌관이 실제로 건드려진다면 상황은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자와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첫째, AI 서비스의 실제 매출이 예상치에 한참 못 미쳐 기업들의 현금 창출력이 흔들리는 시점이 옵니다. 둘째, 매달 빠져나가는 거대한 임대료와 장비 리스 대금을 감당하지 못한 빅테크 중 일부가 계약 연장을 포기하거나 투자를 급감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파장은 순식간에 금융시장 전체로 도미노처럼 번져갑니다. 빅테크에 돈을 빌려주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준 사모펀드와 특수 목적법인들은 갑작스러운 임대 수익 중단과 자산 가치 폭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사모대출 시장은 소수의 대형 임차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주요 임차 기업 한 곳만 흔들려도 여러 데이터 센터에 자금을 댄 대출 기관들이 동시에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력난이나 규제 변화 같은 변수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미시간의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에서 불거진 주민 반발처럼 전력망 부담과 환경 문제로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는 이미 나왔지만 정작 전기를 끌어올 변전소 공사가 계속 미뤄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죠. 이런 지연이 쌓이면 애초에 기대했던 수익 실현 시점도 함께 뒤로 밀리게 됩니다. 돈을 대주었던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연기금의 자금줄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면 이는 곧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과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구조적 모순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빚더미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성은 상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파장은 결국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 경제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고스란히 밀려들게 됩니다. 이 흐름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 경제와 일상의 지표 위에도 고스란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두고 국내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장부 밖에서 불어난 그 거대한 글로벌 리스 자금과 AI 인프라 투자 열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치는 것처럼 국내 경제 구석구석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활 속 비유로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대형 건설 현장마다 수조 원어치의 자재가 쉼없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확실한 쌈짓돈이 아니라 언제 갚아야 할지 모를 거대한 외상값과 대출 보증으로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은 셈이거든요. 실제로 국내 체감 지표를 살펴보면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느끼는 경기를 점수로 나타내는 반도체 업종 경기 전망 지수는 조사 대상 14개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 만큼 뜨겁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애초 전망치였던 1,690억 달러를 웃도는 1,75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는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1,880억 달러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시장 규모도 지난해 330억 달러에서
올해는 485억 달러로 거의 절반 가까이 몸집을 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즘 수출 장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던 참인데 반도체 공장 실적은 왜 이렇게 딴 세상 이야기처럼 잘 나가는지 고개가 우뚱해지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지표 뒤편을 두고 전문가들과 시장 관측통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시선을 내놓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선제적 세일즈 외교와 글로벌 빅테크의 확정적 선주문이 맞물려 있으므로 한국의 수출과 관련 산업은 당분간 탄탄한 방어력을 가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이미 판을 벌여놓은 이상 쉽게 발을 뺄 수 없기에 실물 경제의 온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냉혹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환호하며 받아온 저 대규모 수주와 투자 약속의 뒷배에는 월가 장부 주석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부채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수익화에 실패해 급증거한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 금융망을 타고 가장 먼저 변동성에 취약한 개방경제 한국의 금융시장과 환율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릅니다. 실제로 체감 지표를 뜯어보면 이 불안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해 들어 국내 은행권의 신규 취급 대출금리는 연 4.31%까지 오르며 조금씩 부담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맑은 하늘 같지만 저 멀리 지평선에 먹구름이 걸려 있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처럼 같은 수출 통계와 대미 외교 성과를 두고도 누구는 다가올 호황의 신호로 읽고 누구는 뇌관이 타들어가는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이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결국 월가에 숨겨진 그 천문학적 그림자 부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훈풍이 진짜 온기인지 아니면 거대한 빚더미 위에 잠시 얹힌 온기인지 그 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갈림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로 먼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스마트폰 화면으로 증권창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는 한 중장년 직장인이 있습니다. 은퇴를 코앞에 두고 퇴직금과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인 펀드나 주식에 담아두었던 그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세한 흔들림은 곧바로 노후 자금의 불안정으로 직결됩니다. 단순히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그가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시간의 무게가 그 계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은 짧고 다시 벌어들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멀리 월가에서 벌어지는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도 유독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 누구의 하루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저리게 바꿔놓았을까요? 숫자의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실제로 삶의 흔들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의 중소협력업체와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빅테크의 투자 속도 조절이나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들은 당장 내일의 일자리와 수주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입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나이대 중 실제로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지금은 82.3%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취업을 준비하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두 집단이 느끼는 불안의 결은 서로 다릅니다. 수도권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이 불안은 내 연봉과 성과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형태로 다가온다면 지방의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이 공장 라인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형태로 다가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안에 있어도 원청과 하청 사이의 체감 온도차는 이렇게나 큽니다. 계층별로 마주하는 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자금 경색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고요. 최근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지난해 경영 상황을 부진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호전됐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은 수치였습니다.
마치 큰 강물이 불어나면 상류의 큰 배는 오히려 순항하지만 얕은 지류의 메인 작은 배들은 거센 물살에 흔들리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죠. 여기에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마저 계속 오르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자금 사정과 치솟는 금리 장벽 앞에서 중소기업들의 숨이 더욱 가빠지는 셈입니다. 특히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더 아픈 대목은 정작 이들이 AI 붐과 아무 상관없는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시중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대출 재원 자체가 줄어들고 그 여파로 담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자산 시장과 지방의 실물 경제 사이의 격차 역시 이러한 거대한 거식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지역별로 들여다봐도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몰린 수도권과 충청권은 활기를 띠는 반면 전통 제조업 비중이 큰 지방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디지털과 AI, 방위 산업처럼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부문은 견조하게 성장하는데 내수와 서비스,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볕이 잘 드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의 온도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히 소득 통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력, 젊은 인구의 유출입, 심지어 부동산 가격의 흐름까지도 이 반도체 AI 벨트를 따라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거대한 자금줄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천조 원의 투자와 패권 다툼이라는 화려한 경제 뉴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와 팍팍해진 가계부를 붙잡고 깊은 한숨을 쉬게 만드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셈입니다. 판단이나 동정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이 결국 누군가의 하루라는 사실만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이 무게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불안한 일자리 앞에서 거대한 경제 담론은 종종 너무 멀게만 느껴지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 서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와 우리 기업들은 이 거대한 딜레마를 넘어 어떻게 생존의 길을 찾아야 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흔들리기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모두가 이렇게 거대한 자금과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의 위기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리하게 살아남는 조직과 기업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살아남거나 오히려 주도권을 거머쥔 기업과 정부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몸집을 불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빚에 기대는 대신 현금 창출력과 기술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냉정하게 검증하며 스스로 속도를 조절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회동을 통해 거둔 공급망 협력 성과 역시 이 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문을 열어 젖힌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문 너머에 도살인 월가발 그림자 부채 리스크를 직시하고 철저한 안전판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진짜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째 같은 시험대에서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980년대부터 숱한 글로벌 호황과 위기의 파도를 몸으로 받아내며 성장해온 저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세계가 눈앞의 환상에 취해 무리하게 빚을 늘릴 때마다 이들은 오히려 기술의 본질과 초격차 품질에 집중하며 자기만의 방어력을 다져왔습니다. 그 저력은 지금 이 순간 숫자로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만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557% 늘어난 수치로 상반기 누적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2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26년 영업이익이 최소 13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보수적인 추정치이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곳에서는 200조 원대 이상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전망만 놓고 봐도 두 회사를 합친 영업이익은 20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어닝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AI 버블과 반도체 피크아웃, 그러니까 호황이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덮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시장이 화려한 숫자 뒤편의 그림자를 얼마나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급락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앞서 파트 2에서 살펴본 그 장부박 그림자 부채의 무게를 어느 순간부터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화려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면에도 결국 같은 뿌리의 불안이 함께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호황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14조 원을 투입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신규 생산동을 짓고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인 HBM사 이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것처럼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AI 서버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오면 HBM 수요 역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한 산업의 파도가 언제 꺾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와 배터리를 아우르는 국내 대규모 투자,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 분야로 산업의 무게중심을 넓히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새만금 지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완성차 투자 역시 반도체 한 산업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한 우물만 파서는 가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우물을 동시에 파두어야 어느 한쪽이 마르더라도 나머지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죠. 이런 분산의 지혜는 산업 포트폴리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출 시장을 넓히는 방식에서도 같은 그림이 읽힙니다. 미국 빅테크 물량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유럽과 중동 등 새로운 판로를 동시에 넓혀두려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용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 하나에게 판로가 쏠리면 그 고객이 흔들리는 순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여러 번의 위기를 통해 몸으로 배웠습니다. 눈앞의 호황에 취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방어막을 쳐두는 이 움직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저력이야말로 대내외 경제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함께 읽어온 한국 산업화의 저력을 지금 이 숫자들이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통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거대한 숨은 빛과 AI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징역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건 패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쌓여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부채는 언제든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품고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패권을 쥐기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그 뒤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장부, 빚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이 빚은 월가의 민간 금융 시스템과 깊게 얽혀 있어 거품이 흔들릴 경우 연쇄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태평양 건너 우리 경제, 역시 이 흐름의 수혜와 리스크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기에 뜬구름 잡는 낙관론이나 막연한 불안 대신 냉정한 지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위기의 파도를 여러 번 넘어본 우리 기업들의 저력은 이번 흐름에서도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역시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우리 살림살이에 온기를 더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온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수출 지표 뒤에는
오늘 함께 살펴본 그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황이라는 말에 마냥 안도하기보다 그 호황을 떠받치는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습관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앞으로 발표될 빅테크들의 실적과 투자 계획, 그리고 국내 수출 지표를 함께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번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생기실 겁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숨은 빚은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이 될까요? 아니면 역대급 거품의 방관자가 될까요? 정직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답이 무엇이든 먼저 알고 있는 사람만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